오마하 노트, 오마 현인의 원칙을 기록하고 투자로 번역합니다. 버핏을 만든 10년, 1965년부터 1974년까지 1965년은 나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선택이 훗날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버크셔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오래된 섬유회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결정은 단순히 한 회사를 사들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내 투자 철학을 현실 속에서 시험해 볼 하나의 무대를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1965년부터 1974년까지의 10년은 결코 편안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뜨거워지기도 했고,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기도 했고, 마침내 깊은 공포가 시장 전체를 덮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기마다 많은 사람들은 가격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를 때는 더 낙관했고, 내릴 때는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늘 같은 쪽을 보려 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 유행이 아니라 사업의 본질, 그리고 군중의 감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판단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내가 그 10년 동안 무엇을 샀고 무엇을 팔았는지만 정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왜 기다렸는지, 왜 참았는지, 왜 어떤 순간에는 크게 움직였고, 왜 모두가 불안해할 때도 계산을 멈추지 않았는지, 그 사고방식에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돌아보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정확히 예언하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판단의 틀을 만드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틀이 이 10년 동안 조금씩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을 천천히 돌아보려 합니다. 버핏이라는 투자자가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더 단단해졌는지를 말입니다. 1장, 버크셔를 인수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 1965년 나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장악했습니다. 지금은 그 장면이 꽤 상징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선택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버크셔는 섬유회사였습니다. 섬유업은 자본이 많이 들고 경쟁은 치열하고 수익은 불안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훗날 가장 좋아하게 되는 종류의 사업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나는 여전히 강하게 그레이엄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싸게 보이는 자산, 안전마진, 청산가치, 대비, 할인. 버크셔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좋은 가격에 산 사업과 좋은 사업을 산 것은 전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버크셔는 나에게 그 교훈을 아주 값비싸게 가르쳐 준 사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결정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바로 그래서 더 중요했습니다. 나는 버크셔를 통해 단순히 한 회사를 산 것이 아니라 자본을 배치할 하나의 그릇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종목 선택의 문제로 봅니다. 무엇을 살까, 언제 살까, 언제 팔까. 하지만 내가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은 자본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업이 벌어들인 돈을 가장 유리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가? 시간이 갈수록 더 높은 수익률을 낼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 좋은 현금 흐름을 더 좋은 사업으로 옮겨 심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매매의 질문이 아닙니다. 소유자의 질문이고 경영자의 질문입니다. 버크셔는 훌륭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하나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섬유에서 나온 현금을 더 나은 사업으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 보험처럼 더 강한 구조를 가진 사업으로 자본을 이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현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을 하나씩 이 그릇 안에 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생각이 훗날 버크셔를 지금의 버크셔로 만들었습니다. 돌아보면 나는 좋은 투자자가 되기 전에 좋은 자본 배분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5년의 버크셔 인수는 완벽한 출발은 아니었지만 내 투자 철학이 현실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출발점이었습니다. 2장, 시장이 뜨거울수록 버핏은 조용해졌다. 19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낙관했고 자산 가격은 높아졌고 많은 투자자들은 기회보다 분위기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누구나 흔들리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투자자에게 어려운 순간은 폭락장만이 아닙니다.
과열장도 어렵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조급함이 사람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시기에 점점 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좋은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면 억지로 돈을 쓸 이유는 없다는 것을. 무언가를 해야 해서 하는 투자는 대개 좋은 투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계속 결정하고, 계속 움직이고,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야 안심합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행동의 양과 성과의 질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내가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없으면 기다린다. 가격이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확신이 없으면 돈을 쓰지 않는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수준의 규율에 가깝습니다.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시간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욕심을 참는 시간이고 군중 심리에서 거리를 두는 시간이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신을 보존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종종 투자자를 야구 타자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모든 공을 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잘 칠 수 있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비유 안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기회는 더더욱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공이나 휘두르는 사람은 정작 좋은 공이 왔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미 돈을 써버렸고, 이미 흥분에 익숙해졌고, 이미 규율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비싼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능력은 무언가를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함이 훗날 큰 기회가 왔을 때 나를 다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3장, 초기 버핏의 매수와 매도,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공통 원리. 1965년부터 1974년까지의 내 투자들을 보면 겉으로는 꽤 다양한 기업과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투자는 전형적인 저평가 자산 투자처럼 보이고, 어떤 투자는 훌륭한 사업의 질을 읽어낸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사례들 안에는 늘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진짜 가치는 무엇인가? 현재 가격은 그 가치에 비해 얼마나 낮은가? 이 기업은 시간이 지나며 자본을 더 잘 불릴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판단에 어느 정도까지 확신할 수 있는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례는 그 초기 사고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시장이 특정 사건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기업 전체를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사업의 핵심을 다시 보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시적 충격에 집중할 때 나는 브랜드와 네트워크, 소비자 신뢰,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을 보려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들과 반대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반대로 행동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나는 가격 하락을 보고 흥분한 것이 아니라 가격 하락과 사업 가치 사이의 괴리를 계산했습니다.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 감정이 과도한지 아닌지를 따져본 것입니다. 디즈니 투자도 비슷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유명한 기업을 산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가진 콘텐츠 가치와 자산의 질, 그리고 시장이 그것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를 보려 했습니다. 초기 내 투자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남들이 가격표만 볼 때 나는 구조를 보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 기업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앞으로도 의미를 가질지를 보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도는 어땠을까요? 초기에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사고 팔았습니다. 그레이엄식 투자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해소되면 매도하고 더 나은 기회가 생기면 자본을 옮기는 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단순한 차익 실현 이상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내게 매도는 감정적 결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본의 재배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속 돈을 둘 이유가 있는가? 이 돈이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사업의 질과 가격의 조합이 이제는 덜 매력적인가? 결국 초기의 매수와 매도는 겉으로는 사고 파는 행동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자본이 어디에 있어야 가장 유리한지를 계속 점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옳았느냐가 아닙니다. 돌아보면 아쉬운 선택도 있었고 너무 빨리 판 투자도 있었고 더 일찍 이해했어야 했던 사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경험들이 내 철학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싸게 사는 것에 힘을 배웠고 동시에 좋은 사업을 오래 보유하는 것의 힘도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나는 완성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저평가에서 시작해 점점 보이지 않는 질과 구조까지 읽는 투자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4장, 싼 주식에서 좋은 기업으로 생각이 진화하다. 초기에 나는 분명 벤저민 그레이엄의 제자였습니다. 나는 싸게 사는 법을 배웠고 안전마진의 중요성을 이해했고 시장이 때때로 비합리적인 가격을 만든다는 사실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 접근은 강력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하나의 한계를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모든 싼 기업이 좋은 기업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기업은 매우 싸 보입니다. 자산 가치도 괜찮아 보이고 숫자로만 보면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 중에는 시간이 갈수록 자본을 잡아먹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업 구조가 약하고 가격 결정력이 없고 경쟁 우위가 얕고 벌어들인 돈을 유지하는 데에도 계속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은 설령 싸게 사더라도 시간이 투자자의 편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어떤 기업은 처음 보는 순간 아주 싸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질이 높고 브랜드가 강하고 고객의 습관 안에 깊이 들어가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현금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바로 이 차이를 더 깊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투자란 오늘 싼 자산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내일도 더 강해질 수 있는 사업을 사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갔습니다. 이건 매우 큰 진화였습니다. 투자의 기준이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 사업의 질과 지속성까지 확장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즈 캔디는 이 변화의 상징 같은 사례였습니다. 그 기업은 수치상 엄청 싸 보이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브랜드, 강한 고객 충성도, 그리고 자본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내 생각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훌륭한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는 것이 평범한 기업을 아주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닙니다. 복리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질 낮은 사업은 계속 관리가 필요하고 계속 의심해야 하고 언젠가 다시 팔아야 하고 자꾸만 새로운 결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질 높은 사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좋은 경영과 구조가 투자자를 돕습니다. 즉, 좋은 기업을 오래 들고 갈 수 있다면 복리는 계산기의 숫자가 아니라 사업의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내가 그레이엄의 원칙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원칙 위에 더 높은 층을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싸게 사는 원칙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안전마진도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위에 질문 하나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 사업은 단지 오늘 싸기만 한가? 아니면 앞으로도 훌륭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내 투자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5장, 집중 투자와 자본 배치의 철학. 내 투자 철학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가치 평가나 기업 분석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을 얼마나 선명하게 배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분산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이해하려 했고 무지한 상태에서의 분산이 왜 필요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아는 기회가 왔을 때는 의미 있는 비중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집중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집중을 무모함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집중은 충동적으로 몰아넣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오랫동안 관찰하고 이해하고 비교하고 생각한 끝에 나오는 선명한 행동입니다.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왔을 때 그걸 포트폴리오의 아주 작은 일부로만 담는다면 정작 그 판단의 질은 결과에 거의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점을 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높은 확률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기회에 자본을 의미 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건 투자 방식의 문제이기 전에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안다면 그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자원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주의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본 배치의 원리는 기업 경영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모든 곳에 조금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기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 이건 투자자이자 경영자로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태도 중 하나였습니다.
집중은 불편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집중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이 나눠 담으면 틀렸을 때도 어느 정도는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은 판단의 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짜 집중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깊은 자기 통제가 필요합니다. 확신 없는 사람은 집중할 수 없고 자기 과신에 빠진 사람도 진짜 집중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진짜 집중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구분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좋은 기회는 늘 보기 좋게 오지 않습니다. 대개는 혼란스럽고, 대개는 불편하고, 대개는 다른 사람들의 회의 속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소수의 사람만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판단의 힘을 결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은 공격성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선명함이었습니다. 6장 1973년부터 1974년까지 공포 속에서 드러난 진짜 실력, 그리고 마침내 이 10년의 핵심 장면이 찾아옵니다. 1973년과 1974년입니다. 시장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낙관은 빠르게 식어갔고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주가는 크게 떨어졌고 심리는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이전까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마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한 시기에는 누구나 그럴듯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장기 투자를 말할 수 있고 누구나 좋은 회사를 싸게 사야 한다고 말할 수 있고 누구나 공포 속에 기회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가격이 무너질 때 시작됩니다. 계좌가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비관적으로 변하고 뉴스가 하루 종일 불안과 위기의 언어를 쏟아낼 때도 과연 같은 말을 계속할 수 있는가? 과연 같은 기준으로 사업을 볼 수 있는가? 과연 가격과 가치를 여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가? 내 강점이 있었다면 바로 이 지점에 있었을 겁니다. 나는 공포를 즐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혼란을 낭만적으로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단지 공포가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왜곡이 생겼을 때 본질을 다시 보려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사례는 그 시기에 내 사고를 잘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 나는 이 기업의 사업적 위치와 가치가 시장 가격에 비해 얼마나 과소평가되어 있는지를 보려 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싸 보여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업이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 브랜드와 영향력이 무엇인지, 그 수익 창출 구조가 일시적 공포 때문에 얼마나 과하게 할인받고 있는지를 따져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작정 남들과 반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감정적 군중과 비감정적 계산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하락을 보면 위험이 더 커졌다고 느낍니다. 물론 때로는 맞습니다. 어떤 기업은 실제로 망가지고 있고 어떤 산업은 구조적으로 훼손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려 했습니다. 지금 이 하락이 사업의 영구적 훼손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감정이 과잉 반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에서 큰 기회는 대부분 이 둘이 혼동될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원래 감정적입니다. 좋을 때는 지나치게 낙관하고 나쁠 때는 지나치게 비관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진폭은 종종 사업의 실제 변화보다 훨씬 큽니다. 나는 바로 그 틈을 보려 했습니다. 주가는 하루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좋은 사업의 본질은 하루 만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포장은 나에게 단순히 위험한 시기가 아니라 철학이 시험받는 시기였습니다.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칙이 말뿐인지 실제인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폭락장을 지식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으면, 더 정교한 예측을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정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폭락장에서 더 결정적인 건 지식보다 성격일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침착할 수 있는가, 얼마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얼마나 군중의 공포를 자신의 공포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가. 돌아보면 위대한 투자는 대개 편안한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불편한 순간,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순간, 의심과 불안이 가득한 순간에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1973년과 1974년은 내가 단지 싸게 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철학이 현실의 공포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준 시기였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평온한 시기에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란한 시기에도 판단의 구조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7장, 이 10년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 1965년부터 1974년까지의 10년을 돌아보면 분명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버크셔를 인수했고, 시장은 과열되었고, 좋은 기회는 드물어졌고, 나는 기다렸고, 점점 더 좋은 사업의 질을 이해하게 되었고, 마침내 공포장 속에서도 기회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 10년을 진짜로 관통하는 것은 개별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건들을 통과하며 더 단단해진 하나의 사고방식입니다. 첫째, 투자는 예측의 게임이 아니라 판단의 게임이라는 것. 나는 세상을 완벽하게 맞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금리와 정치와 시장 분위기를 모두 예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확실성 속에서도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 했습니다. 둘째,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강해진다는 것. 많은 사람들은 움직임 자체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옳은 순간까지 움직이지 않는 규율이 때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셋째, 좋은 사업은 시간이 아군이 된다는 것. 단지 싸기만 한 자산은 언젠가 다시 판단하고 언젠가 다시 옮겨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질 높은 사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것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넷째, 공포장은 원칙의 진위를 드러낸다는 것. 말로는 누구나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두려워할 때도 같은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결국 투자 철학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불편할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섯째, 복리는 숫자의 마법이기 전에 성격의 결과라는 것. 조급함을 견뎌야 하고 지루함을 견뎌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견뎌야 합니다. 복리는 계산기 안에서 생기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의 태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 성공의 의미가 있다면 그건 단지 높은 수익률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건 오히려 한 사람이 얼마나 일관된 원칙을 만들 수 있는지, 얼마나 감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생각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10년은 내가 이미 완성된 투자자였음을 보여주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는 이 시기 동안 실수했고 수정했고 조금씩 더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이 이 10년을 더 중요하게 만듭니다. 엔딩. 1965년부터 1974년까지 나는 단지 돈을 불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투자 철학을 현실 속에서 시험했고 조금씩 수정했고 더 깊게 만들었고 마침내 공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판단의 구조로 다듬어 갔습니다. 시장은 뜨거워졌다가 식었고 사람들은 낙관했다가 비관했고 가격은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더 분명한 방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업을 이해할 것, 좋은 가격을 기다릴 것, 확신이 들면 집중할 것, 군중의 감정이 아니라 사업의 가치를 볼 것, 그리고 가장 불안한 순간에도 원칙을 잃지 않을 것. 어쩌면 이 10년이 특별한 이유는 내가 이미 위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20년 동안 하나의 투자 철학이 단단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기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모두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격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가치를 보고 있는가? 나는 군중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가? 나는 조급함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다릴 줄 알고 있는가? 어쩌면 위대한 투자란 세상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기준을 잃지 않는 능력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1965년부터 1974년까지의 10년이 내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